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떠한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나갈 것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렘과 간절함 그리고 기대는 여느 것과 다릅니다. 텔레비전 앞으로 다시 모였던 시민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 감동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3년이면은 통일이 된다. 아침부터 긴장하게 안 됐습니다. 네. 저도 여기저기 찾아가고 좋은 예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평양 방문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이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해야 됩니다.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병사가 있는데 따뜻한 바람을 쬐서 옷을 벗기겠다는데 우리 공화국을 녹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만이 태양이냐?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북한 주민들이 여름 피서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좋다. 아오지에 대한 거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그렇지, 어디가 어디로 가 아오지야요, 아오지야요. 내 마음은 너덜너덜 걸려가듯이요. 맞아 이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근데 그게 북한의 아오지인가 그 아오지가? 맞아요. 그 노래에서 나온 아오지가. 우리 예능에서 불렀던 노래. 이 노래 때문에 그런지 이게 굉장히 좀 무섭게 나갔었잖아요. 아오지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 실제 무서운 줄 아닌가? 꽉 박혀 있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사실 거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서 석탄을 액화해가지고 연료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70년대, 80년대 반공교육을 받았잖아요. 맞아. 근데 아오지 그러면 무조건 뭐 잘못하면 끌려가는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전쟁 전에는 북한의 반대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이제 그 노동 교화소처럼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 대명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이제 아오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북한에서는 축구 대표팀에 남한하고 경기에서 지면 아오지. 맞아. 진짜요? 그렇지. 이자 방금 아오지 탄광은 정치범 수용소다. 이건 완전히 팩트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고 6.13 탄광인 거예요. 그냥 탄광이구나. 왜 그러면 한국에서 아오지 탄광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느냐? 아오지 탄광은 일제 때부터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그런 곳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출신 성분과 토대가 나쁜 일부 사람들을 거기에 보냈어요. 이주를 시켰구나. 이주시켜서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고 단순히 이주해 갔는데 북한에서 당 회의할 때 당 간부들이 일 잘못하고 잘못 보면 사람 있으면 아오지 보낸다. 야, 너 아오지 가고파? 아오지 맛 좀 볼래?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오지 보내겠다는 거 아니고 약간 그래서 우리식 그 말이 표현이 그렇죠. 있구나. 그 말이 우리한테 와서. 한국으로 와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잘못된 팩트는 뭔가면 스포츠인들이 남북 경기에 가서 지면 아오지 탄광 간다.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그건 아니지.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느냐? 64년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뉴델리에서 남녀 배구 대항 경기가 붙은 거죠. 그때 한국 응원단이 왔는데 북한 팀이 이제 배구에서 서브를 하면 한국 쪽으로 공이 넘으면 리시버가 좀 받죠. 그럴 때 응원단이 짜고 어떻게 했냐? 리시버가 받을 때 아오지 하고 두 번째 사람이 토스할 때 탄광. 그다음에 세 번째 스파이크 할 때 보내라. 아오지 보내라. 아오지 탄광 보내라.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아오지 탄광 보내라.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와 신경 쓰이지. 아오지 탄광 보내라. 안중에 목당 그렇게 구호했지. 메탈 흔들리죠. 북한 선수팀이
분노 장애가 이거 조절이 안 되죠. 아, 멘탈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북한 남자 배구팀이 한국 팀한테 집니다. 그래서 반전이 남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으로 또 이 소식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이제부터 절대 그 어떤 회의에서도 아우지에게 절대 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실제 아우지 탄광 보내라. 이게 금기시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북한 지명 중에 한 곳입니다. 아오지, 이 척박한 지역에서 직접 살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우, 살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우. 조경일 씨.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게 안녕하세요. 생기셨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4년에 한국에 온 조경일입니다. 아우지 쪽에서 오셨어요? 네, 아오지가 정식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경흥군이었는데 김일성이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은덕을 입었다 해서 은덕군으로 바뀌었다가 2009년인가 그때 행정 개편하면서 원래대로 경흥군으로. 그러면 아우지는 언제 불린 거예요, 아우지는? 예, 옛날에 여진족 때 건너온 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통해 들었던 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오지 마라. 근데 뭐 이것도 뭐 할머니 피셜이고 채널 경일 씨가 이거 기억하는 좀 아오지는 좀 어떤 곳이에요? 그 방금 아오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아오지 출신이신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집 뒤가 이제 아오지 탄광이고 그 땅 위가 이제 배밭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배밭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공간이에요. 뭐 사람이 듬성듬성 몇 명이 지나가고 가끔 소달구지가 한두 대 지나가고 학생들이 뭉게뭉게 앉아서 이제 가을거지하고 추수하고 있죠.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은 마치 그 반고흐의 봄, 그다음에 추수라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의 화폭같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오셔서는 무슨 일 하셨어요? 뭐 여러 일 하긴 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거 컨설팅, 네. 정치 컨설팅 일을 하면서 여의도 정치와 좀 가깝게 일을 하고 네. 그 뒤로 김영춘 의원실에서 네. 이제 보좌진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네. 하고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비서로 이제 모시고 뭐 이게 아시겠지만 국회 보좌진이라는 게 정규직도 아니고 특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규직이라서 좀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이 낙선을 하면은 저도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면은 잠깐씩 좀 현장 일을 좀 자주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아주 영향력 있는 삼선 의원이 네. 너무 야무시다. 우리 밑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 밑으로 와라 그러면. 그 심각하게 고민을 좀. 왜? 고민할 수 있잖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뭐 기회가 된다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빠요. 언제 오빠야? 교회 오빠요. 오빠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땠는데요? 그냥 설렁설렁 다녀가지. 우리 뭐 할 일이 없구나. 지금 느낌은 어때요? 지금 느낌은? 멋있습니다. 그래요. 자랑스럽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태영호 의원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또 관심이 있다. 이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한 3만 4천 명 정도 되어 있는데 탈북민들은 정치는 나와 인연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도 많이 다니면서 정당 생활을 좀 하세요.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일단 당에 들어가서 한번 정당 생활을 해보세요라고 제가 조언을 주면 10명 중에 9명은요. 제가 당 생활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맞는 말인데. 당 생활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저보고 하라고요? 오늘 이게 할 말이 없지. 논리왕이네, 논리왕. 자, 어쨌든 남북의 역사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남북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요.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이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회담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다 이렇게 뵈니까. 대단한 분이지.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떠한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응해 나갈 것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북한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사무소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와. 회담의 추진 과정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회담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마다 통일이 되는 시기를 점쳐보면서 두 정상에게 거는 기대를 인터넷에 쏟아냅니다. 소신망래나 또 잘못한 문제에서 이제 면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우선적으로 그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뒤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일 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네. 잠자리하다가 편지 안 찾습니까? 예, 우와, 나 처음 봐 이런 거. 감사기장이 있지만 남쪽에서도 많이 남쪽에도 내가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대대비를 봤고 남쪽에 MC도 보고 서울도 봤는데 또 실향민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어머머머. 탈북자란 표현을 쓰네.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향 소식이나 이번에 좀 전달될 수 있지 않는가, 그 길이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 좀 한다고 소개 많이 하십니다. 외부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데 한 1000여 명 기자를 보내고 기립박수하고 우리가 공항 사업자들 인사지요. 뭐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야, 대박이다. 와. 저게 벌써 22년 전이에요. 그러게. 이때가 또 많이들 다들 힘들 때였고 집에서 학비를 받거나 이런 저게가 안 돼가지고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러면서 좀 힘들게 살았었는데 뉴스에서 이 나오니까 내 생활이랑 직결된 문제는 아닌데 너무 막 희망처럼 그럼 첫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런 종류의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방금 이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웃는 저 장면 AP통신이 당시 이제 2000년 세계 10대 뉴스로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때 참 좋을 때였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통일을 아이템으로 한 또 이벤트 사업도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맞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담은 커플. 그래서 거기서 당첨이 되면은 금강산 여행권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 전에는 그 북한 하면은 항상 그 머리에 뿔난 도깨비였는데 그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아바타 너무 귀여나 아바타로 나타나서 악수하는 장면.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은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에서 약간 애정의 대상으로 묘사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죠. 아니 근데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란 말도 참 어색했어요. 무조건 이 북괴, 공산 집단, 국가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밖에 빨간색 깃발 한번 제가 걸었다고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제가 파출소에 연행이 된 다사다난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정체성 혼란이 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머리에 뿔이 난 그 도깨비들, 북괴로 살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똑같은 카운터파트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혼란이 왔었죠. 근데 북한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 너무 두 분이 잘 맞아가지고 처음에 그 공항에서 내릴 때 발이 불편하시잖아요,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김정일이 뭐 이제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걷고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 회담 진짜 잘 끝날 거다 뭐 이런 훈풍이 불었었습니다. 저는 이때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한 10살 때였는데 제가 10살. 입양돼 있었을 아, 맞다. 때였어요. 그래서 아빠 막 행방불명되고 막 진짜 그냥 홀로 남겨져 부모님도 안 있었을 계시고. 때였는데 제가 산에 바로 뒷동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뜯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되게 흥분돼 있는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있지 하고 내려가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르신들은 되게 흥분돼 있고 정말 통일문이 열리겠구나 노래만 부르던 뭐 그런 기대감에 벅차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때 당시 저희는 중국에서 이 뉴스를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탈북자 뭐 모두 보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실향민이라든가 탈북자이라는 거 많이 소개해서 잘 봤습니다. 그들이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우리를 안다. 배신자 이런 건 아니고. 네, 저희는 그때 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중국에서 돈 벌어서 북한으로 갈 생각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그러면 만약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대장이 돼야 되지? 우리 장군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때까지도 둘이서 막 그래도 장군님이 되어야지. 그치, 해야지. 저 사람이 어디서 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중국 텔레비로 보니까. 네, 아니, 맨날 언제부터 아빠 표정으로 본다? 둘이 얘기하고. 아니, 상상하니까 웃겨가지고 둘이 자네가 만난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역시 대장은 우리 장군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살북했으면서 그러네. 살북했으면서 마음은 아직 있어. 그 와중에. 내가 잘 돼. 그때까지는 아주 빨갱이였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남한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수장이 만난 거잖아요. 최초로 만난 거죠. 그렇죠. 최초죠. 그전에는 이제 문익관, 임수경 씨처럼 민간인이 가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락 씨가 평양에 밀사를 가거나 아, 이우락.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때도 장세동 씨가 또 평양에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 태영 의원님은 그 당시에 네. 북한 외교관이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제가 그때 당시 스웨덴에 있었는데요. 우리 외교관들로서는 제일 흥미있는 게 뭔가면 의장대 사유라는 거예요. 여기 한영 행사에서 피 크는 의장대입니다. 왜 의장 사유이냐? 이 의장대라는 건요. 쉽게 하면 육해 공군 명예의 위봉대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으로 보면 주적의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주적의 통수권자인데 이걸 한다? 이건 북한에서는 법과 현실 의전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과 북이 이 의장대 사열까지 가는 데는 이건 상당한 오랜 시일이 흘렀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최고의 유니트입니다. 오? 이 남북 정상회담에 현장에 현장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여기서 어머 진짜 부담스럽다. 바로 앞에서 본 휴민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이. 태영 의사님? 네? 잘 찾아보세요. 이 역사적 현장에 있는 인물입니다. 장과 합주, 동화무용, 민속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이야 원샷. 김한정 의원님 박수로. 예, 네, 우리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5살 때 야당 총재였던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대통령이 되셨고 저를 청와대로 불러서 제1부속실장. 그래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네. 김대중 대통령 수행을 해서 평양을 가는 경험을 하게 됐죠. 제일 부속실장을 시킬 정도면은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간 김한정을 나이 불문, 실력 불문, 김대중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는 거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DJ DJ계 재선 의원이.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학생 시절에 이제 같은 지하 서클에 있었거든요. 지하 서클이요? 김준건 교수는 지하에 있었고요. 저는 지상이에요. 말이 지하고 그냥 우리는 스케줄인데? 아니 김한정 의원님 진짜로 얘기해요. 동지예요, 아니에요? 아주 친한 친구죠. 두 분이 동갑이세요? 아니. 그럼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운동권 정서가 있어가지고 야 걔는 뭐해 걔는 뭐해 걔는 뭐해 하고 물어보는데 야 한정이는 뭐해 그랬더니 민주당 갔다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민주당 가는 건 부르주아 정치에 투항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왜 그랬대? DJ를 한번 보더니 그 인격에 뿅 가서 25세. 사실이야? 25세 갔다고 했으니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매료돼서 횟수로 15년을 비서 생활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젊음을 그래서 다. 대통령 때는 1부속실장을 하고 퇴임할 때 또 제가 모시고 나와서 동교동 사저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아 정말 그 산 증인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전에 기록 필름 보셨고 의원님께서 직접 보셨는데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22년 전이고. 저도 아까 북한 방송에 나온 제 모습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정말요?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정말요? 네, 오늘. 와 진짜.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갔는데 사실 1시간 안 걸리는데 휴전선을 우회해야 되니까 서해 상공으로 D자로 꺾어서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 나올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확정도 안 지어졌어요. 공항 트랩에 딱 내리는데 국방위원장이 출영했다. 보고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잘 될 것 같다. 인파들이 막 울면서 만세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아 그럼요. 막 만세하고 근데 우는 분도 계셨고. 한정감 의원님도 우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장군님 감격스럽죠. 네. 뭉클하죠. 우리 동포를 쪽에서 만났는데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응원하고 있다. 막 동원된 느낌이 안 들을 정도로 그 열렬함에서 뭔가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트랙에서 내리자마자 뭐 이렇게 연설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영을 예상을 못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도착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준비해 나간 거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의장대 서열하고 자동차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납치 아닙니까 이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경호팀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당시에 원래는 반대를 했었나 봐요. 직접 그 순환공항 레드카펫으로 나가는 그 행사 자체를. 그래서 밑에 있는 간부들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프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순환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이제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만 더 빨간불을 더 켜면은 내가 새총으로 다 깨부시겠다. 이런 말을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고 하죠. 이게 파격이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안 나올 것을 예측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준비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압권은 우리 보안상 합의되지 않은 이벤트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무리 북한의 김정일이고 역사상 첫 만남이더라도 우리 정상이 왜 예정되지 않은
저 사람의 차를 타고 가지? 경호실장도. 아니 문책감이에요. 근데 문책감이에요.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이야 이게 일종의 관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한 차에 타서 평양 시민들에게 카퍼레이드를 해요. 이거는 이제 관례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저쪽 정상이 즉흥적으로 우리 차를 타라? 그러면은 그 안에 도청이 돼 있고 그 안에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해서 딴 데로 튀면 어떡해요? 근데 무려 이 차 동반 드라이브가 55분간이었어요. 55분간. 55분간. 말은 못해도 김한정 의원 속이 타는 거야. 부두시장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니 시간 드리고 55분. 예. 제가 듣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 안에서 55분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북에 오는데 대통령님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운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쪼크를 날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니야? 초대소에 도착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취재진이 다 이제 네.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카메라가 돌아온 속에서 영접 멘트로 무섭고 어려운 길을 용감하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차 안에 그래서 막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둘이서 그 안에서 뭔가 밀담을 한 거 아니냐. 그래. 다 궁금해하고 언론도 막 그런 취재를 원해서 여쭤봤어요. 한영 인파 서로 이거 하느라고 대화도 못했대. 대화도 못했대. 만나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 다정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네요. 예. 다만 뭐 신변 위협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은 도리어 북쪽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만일 문제라도라고 사고가 나면 우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 실무 접촉을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경원 총기 휴대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제 북에서 최고 존엄 앞에서 우리 상대방이 총을 휴대하고 경호원들이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경호실 입장에서는 또 무장 해제는 왼주먹 가지고 무슨.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내고 가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 태세나 국방 태세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해프닝 내지는 당혹스러운 장면들은 앞으로 손을 들으냐고 대화 시간이 없었네. 진짜네. 어떻게 의원님 본인은 가는 거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북에 가는 건데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았을 것 같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데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성과 없이 돌아왔을 때 받을 그 정치적 부담 그게 더 컸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 아내가요 좀 매정한 데가 있어요. 남편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래? 가서 성과 없이 왔을 때 어쩌려고 그러냐. 상당히 도박의 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니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 걱정을 무색할 만큼 웃으시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잖아요. 그때 한 50여 명 다는 못하고. 근데 악수를 하게 된 거예요. 환송 오찬이에요. 마지막 행사예요. 네. 그 다음에는 바로 공항으로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턱 내겠다고 한 거죠. 그다음에 곤발바닥 요리도 나오고, 백두산 구렁이 술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진짜 나왔구나. 그래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우리 공식 수행원들 수고했다고 입구에 서서 이제 우리식으로 박수를 했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북쪽에서는 그런 관례가 없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겠지만 김정일 국방장도 조금 어색해하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어전이니까. 저는 다 학사. 예.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식으로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김정일 손이 일반 사람보다 좀 두껍다는데. 숨에서 곰발바닥. 예. 고마고 없었는데.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악수했어. 뭐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 자료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지. 근데 참 운이 좋았거든요.
이 역사적인 만남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정상회담이 열리기 3개월 전 DJ의 비밀 특사가 이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떤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3월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고요.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와, 자신감이 있으시네. 싱가포르? 갑자기 싱가포르? 이분. 현재 국정원장. 국정원장님. 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의지를 천명한 그 순간 물밑 작업을 펼치던 DJ의 비밀 특사.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으로 익숙한 분입니다. 박지원 씨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대표적인 DJ맨 그리고 영원한 DJ맨 그리고 그냥 DJ 분신 것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워낙 또 능숙능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이분을 갖다 특사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박지원 장관이랑 김한정 의원님이랑 누굴 더 좋아하셨어요? 당연히 저를 좋아하죠. 네? 당연히 저를 좋아하죠. 너무 곤란해. 어떤 면에서 근데 좋아한다고 중요한 일을 다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박지원 장관님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인터뷰를 해보나 유머도 있고 네.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 이제 곧 쫓겨나니까 오세요. 오시라고 하면은 저보다는 100배 많은 이제야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박지원 원장 쫓겨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지. 근데 아니 아무튼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있으신 분 진짜 휴민트 중에 휴민트.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부 장관이면 사실 북한과는 연관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통일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국정원장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부 장관이었던? 통상은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의 프로토콜이 옳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건 북한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하고 국방부에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아주 적개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국정원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국정원 패거리들이 북남 대화에 낯장을 들이민다면 계획적인 대화 파탄 책동으로 간주할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국정원장은 일단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국정원은 아니야. 오케이. 그럼 통일부가 있잖아. 통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통일부 라인이 가동이 안 됐을까? 박지원 장관도 처음 대통령께 반문했던 게 통일부 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북 전문가도 아니고 박지원 원장이 이랬는데 김정일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이 가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통일부 장관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통일부로 출입하는 기자가 수많잖아요. 뭔가 하는구나. 티가 날 수 있어요. 티가 냈다가 정상회담이 성사가 안 돼 봐요. 그렇지. 그러면 해보지는 못하고 리스크는 김대중 정부가 지게 되는 거니까 누구도 예상 못할 인물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움직이는 게 여러모로 좋았다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성허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트너로 나옵니다. 그분은 원래 북한에서 제3급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분은 통전 라인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북한 외교부 부부장인데 그러면 왜 성허경이냐? 바로 91년도 소련이라는 동구권 사회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일대 김정일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바로 성허경이가 이제 외교부 부부장하면서 계속 북한 외교적 전략을 이제 책사처럼 써서 계속 올려보낸 사람인데 이 남한과의 정상회담 준비 이건 진짜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갈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성허경이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 특사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체결을 했습니까, 협상을? 안 됐죠. 싱가포르 비밀 접촉은요 사실상 성과가 없었어요. 서로 탐색전이었어요. 송호경이 처음에 와서 심리전을 하는데 저는 박지원 장관께 나중에 들었죠. 햇볕 정책부터 시비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햇볕 용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소부와 따뜻한 바람을 쬐서 옷을 벗기겠다는데 우리 공화국을 녹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나만이 태양이냐? 예. 우리 주성님이 태양인데. 예.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박지원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상 전했어요. 왜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했더니 송호경 그분이 박지원 선생 이야기가 김대중 선생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하겠다. 그거까지가 이제 첫 접촉이었어요. 아니 북한은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내심으로는 하고 싶었어요. 예, 이건 또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는가 하면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민족과 우리명이라는 영화 다 반생각나죠. 독립을 공동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만한 소리를 지르며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면 민중 복지사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북한 사람들은 김대중 하면 우리 편이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가해서 김정일로서는 하기 대단히 이제 좋은 그런 대상인데 만나자마자 햇볕 정책을 이제 왜 햇볕 정책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이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베를린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근데 북한은 왜 장소가 하필 독일에 가서냐? 독일 결국은 이거 흡수 통일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독일처럼 결국은 쭉 빨아들여서 하자는 거 아니냐? 아니 좋은 통일 정책이 있으면 서울에서 하지 왜 독일에 가서 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햇볕 정책 그거 다 돌이켜보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긴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건 제도, 제도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내심은 그럼 어떻게 틈새를 파고들어서 성사시킬 것인가. 이미 그때부터 가닥은 잡은 거죠. 아니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비밀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좀 문화부 장관님이시지만 비밀스럽게 막 스파이처럼 막 이렇게 좀 행동하셨겠네요. 이게 뭐 거의 007 작전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으로 떠났을 때 이제 박지원 문화부 장관은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신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딩 패스에 들어가는 영문 스펠을 지원이니까 이제 JI잖아요. 근데 JEI로 바꿨다고 해요. 항공기 안에서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화장실도 승객들의 눈을 피해 이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는 저희 비서나 핸드폰 같은 것은 전부 꺼버렸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아무 기자들도 저 집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싱가포르에서. 근데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송호경 그 저쪽 북측 대표가 그럼 중국에서 만나자. 중국으로 넘어와라, 상하이로. 넘어가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박지원 장관님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중국으로 가세요? 예, 상하이로요. 건강검진 받으러 일단 말을 해놓고 상하이로 들어가요. 근데 몇 차례 회담이 진행됐는데 일이 좀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거 일을 잘 해결해야 될 건데 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북측에서. 베이징으로 넘어와라.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자. 해가지고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4월 8일이었거든요. 4월 8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건강검진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세요? 성묘 간다고. 성묘 간다고. 중국 같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 썸 타는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좀 많이 한 거 맞아요? 남녀도 밀당을 하는데 북한은 아예 의도적으로 밀당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뭘 갖고 밀당을 했냐면 정상회담의 상대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우리 정상은 바지 수령 김영남이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김용남이 웬 말이냐, 장난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야지. 근데 이걸 두고 처음에 이제 북한이 밀당을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 그러면 김용남, 김정일 전부 만나자라고 제안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답변을 안 해줘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카톡 보냈는데 북한이 분명히 읽었어. 요 일이 사라졌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심지어 친구나 데이트 상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 관계야. 업무 관계인데 읽고 대답을 안 해. 아 진짜 너무 싫어.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급기야 송호경이 김정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상대 대화 파트너의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걸 안 말해주면 우리 쪽의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의전은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짜냐. 예를 들어서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우리가 의전 경호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박지원 장관이 따져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럼 정상회담 준비하란 거냐 말란 거냐. 그러니까 북한 송호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위대한 장군님의 일정은 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김한중 의원님이 실제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정일의 일정은 진짜 전부 다 비공개였습니까? 시간이라든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항상 직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북한의 그 경호 허위 문제 때문에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 그다음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만난 줄 것처럼 해가지고 선물처럼 이렇게 만나주는 이런 것도 좀 매번 있는 것 그래. 같아요. 그렇죠? 매번 그래 매번.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미 다 그렇게 다 짜놓고 마지막까지 우리 애간장 태운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실무에 나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일정 이제 합의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합의 줄 수 없습니다. 왜 진짜 답변을 못 주느냐? 김정일이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면 만나준다고 답변 줘라. 이 말을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북한은 당 규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행사 비밀을 절대 노출시키면 추당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줄 거면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장군님의 일정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말을. 저는 궁금한 게 김정일 위원장이 올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회담을 특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제 박지원 장관이 그 북측의 요구를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단 콜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합의문에 양보를 안 해주면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합의문에 사인을 해주고 못 먹어도 고 한번 나가자라고 하고 그때 뭐 야사에 따르면 이제 두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제 폭탄주까지 나눠서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의원님? 그랬을 거예요. 박지원 장관은 항상 폭탄주로 제압을 하려고 들죠. 폭탄주로 제압한다. 제압을. 그래서 지도자들의 리더십 결단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판단에. 그래? 우리도 안 해. 해버리면 이건 깨졌을 거예요, 정상회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송호경을 만나거나 박지원한테 3가지를 주문했어요. 사전 접촉에서. 반드시 북한의 초청으로 우리가 간다는 걸 명시해라. 2번째로 가면은 김정일과 정상회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3번째로 답방 요구해라. 우리가 가면은 당신들도 온다는 조건에서 내가 가겠다. 대단하시다. 김대중 대통령 세게 나간 거예요, 사실. 대단하시다. 참으로서의 박쥐는 성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만나야 결혼을 하려면 연애부터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하려면 우선 맞선을 보든지 데이트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속에서 실무하는 협상하는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처음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회담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D-Day 하루 전 북한은 돌연 회담을 미루자라고. 미루자라고. 진짜 밀당한다. 내일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인데 이게 뭐 하는 아니 거야? 무슨 애들 장난이야 뭐야. 북측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질 것을 요청했고
이걸 요즘말로 하면은 약간 좀 갑분싸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기대치를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꼈는. 아 이렇게 갑자기 이게 것 같아요. 일주일 전이라고 한다면 뭐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또 우리 언론들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이거 이렇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 쉽게 되겠어?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회담의 성사를 기원한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평양 교회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향민들 모시고 공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단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날 바로 이제 회담을 연기한다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더 가중된 거죠. 북한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꾸 이제 목리를 부리고 말을 뒤집고 1호는 계속해서 명령 혹은 결정을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체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불안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은 산재수전 다 겪으신 분이죠. 아니, 그렇지. 감옥도 갔다 오고 사형 선고도 받고도 살아난 분인데 하루도 뭐 그 얘기하게 참모들한테 우리가 50년을 기다렸는 일인데 하루 못 기다리겠냐. 근데 우리는 빨리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냐. 무슨 일이고. 북의 공식적인 설명은 뭡니까? 비밀 밑에 라인은. 순환공항에 아스팔트가 아직 덜 말랐다. 덜 말랐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될 일이 아닌데 그건. 애매한 북쪽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았죠. 와, 이건 최고다. 우리가 도착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해명을 했어요. 좀 변명 같은 해명을 했는데 인민들을 동원하는데 경호상에 문제가 생겨서 코스를 알려줘야 나와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호 동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일 날 밤에 평양 이민들한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대통령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호 사고가 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뭐 경호 문제 때문에 보인다. 뭐 기술적인 문제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이유인데 북한 측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뭘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김일성 시신이 지금 보존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소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평양궁이죠.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북측이 이걸 문제를 삼은 건데 이 말을 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안 하면 올 필요도 없다. 공항 착륙 허가를 안 하겠다. 이 말까지 한 거예요. 현지에서도 그거 문제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삽입문 서명하기 전까지 밀당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가 졌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북측은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어쩌면 취소될지도 모르던 남북 정상회담은 어찌 되었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말 베테랑의 초고수의 정치인인데 그 상대인 김정일 보십시오. 권모 술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 비상하거든요. 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치열한 소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와, 세다. 하여튼 암담하게 출발했잖아요. 뭐 일정도 바뀌고. 근데 공항에 서프라이즈 환영도 받고 열렬한 환영소에서 우리는 또 들떠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마주 딱 앉았을 때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했습니까? 냉면이 이제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짜증은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카메라가 나가고 이제
본격 회담이 시작되는데 문색이 나오고. 섭섭합니다. 어떻게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형사가 있는데 정상회담 역사적 상봉을 축하한다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인공기를 같이 걸었는데 그거를 국가범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남조선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대한 걸 하는데 어떻게 남조선은 저럴 수가 있냐. 뒤통수 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보겠다고. 진짜 윗사람들 이 싸움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싸움은 진짜 새우 터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색한 속에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엄숙하고 또 모범생 아닙니까? 준비해온 회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방안, 경제 협력 방안, 또 우리 이산가족 문제, 그러니까 교류 협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그 사실 다시 설명을 했어. 30분 단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먹구름이 끼고 이러다가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이제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듣고 미리 생각해 놨던 게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순환공항에 굉장한 환영 행사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우리 대한민국 신문들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거를 다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그 날짜 조간신문을 아침에 외교행랑에 실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회담장 요 밖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그걸 다 한국 신문을 다 깔아놨어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 몇몇 신문들은 아예 제목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맞잡은 사진만 전면으로.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진을 모든 신문에서 일면톱으로 그게 나온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신문을 같이 보면서 내 평생 신문에 제목도 없이 사진만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렇게 넌지시 비친 거죠. 김정은도 그러더니 옆에 이제 국방위원장 이제 부속실장 격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 신문 좀 챙기라고. 마음 풀렸어. 아니 의외로 신문 하나에. 애기네. 우리 계속 우쭈쭈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그것만 가지고 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 정상회담의 고비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다 잘 넘어갔다 이게. 북한 신문도 보셨어요? 북한 신문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막 크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제가 본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그 당시면 제 기억에는 칼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크지는 않았는데 일면에 나긴 나는데 우리 대통령은 딱 옆 사이즈 각도가 좀 서로 대조적이죠. 예. 왜? 우리 대통령은 자칫 보면은 정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지 저거를 저렇게 하면 사실 기자 잘려요. 앵글 남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어서 가면은 데스크에서 불같이 놓여가지고 바로 잘라요. 왜 그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찍은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우리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돋보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돋보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선명하게 얼굴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찍은 사진을 보면 김영남도 나오고 왜 이렇게 김정일만 많아요? 이거 그냥 폰카로 찍은 거 같잖아.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 야, 저거 너무했다. 저러면서 뭘 서운해하기는. 아이 나 진짜 정말. 근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데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트러블이라면 트러블이고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우리가 가는 대신 김대중 대통령도 올라가신 대신 김정일도 내려와라. 답방해라. 라는 걸 우리는 사전 협의 때부터 약속받고 싶었는데 사전 협의 때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왔으니까 내려와 달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답방해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딴 말을 딴 데 보고 딴 말도 하고 진짜? 말을 돌리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져요. 여보쇼,
김 위원장이 노인 대접을 참 잘하는 걸로 나는 익히 알고 왔는데 나보다 젊은 당신이 안 오는 게 예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소. 이렇게까지 막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김정일 위원장이 좋다. 나도 내려가겠다라고 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답방하겠다고 얘기를 했구나.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또 뭐였냐면은 뭐예요? 서명문에 누군가 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서명 교체.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사인하고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뭐 김정일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이니까 김영남이 사인을 하겠다라고 이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명목상 국가원수는 김영남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사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 그 대화가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시 전라도 분이라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표현을.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 받아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에 내가 졌어 해가지고 사인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와, 대박. 실제로 심지어는 뭐 아니 김 대통령께서는 개선 장군이 되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요구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김 대통령께서 나 이번에 개선 장군 좀 시켜주십시오. 다 우리 남북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북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쪽은 회담하고 사진 찍고 좋은 이야기하고 큰 멋있는 이야기만 해놓고 나머지는 당국 간 회담에서 하고 당국 간에 사인하라는 거였어요.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예.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풀린 것들은 이산가족 상봉, 비전형 장기수 송환, 그리고 남북 경협 이런 것은 정상 간에 이제 의견차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주제가 있었죠. 남북이 서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평화롭게 20년, 30년. 그 후에 이제 서로 안심할 수 있을 때 그때쯤 통일하자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북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14일 국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먼저 김정일이 약간 얼떨떨이야 지금. 얼떨떨했지. 얼떨떨이야. 합의가 안 된 거야.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양측은 박지원 장관의 제의에 따라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힘차게 합창했습니다. 연상된 여러분. 아유, 뽕을. 저렇게 껴안는 사진 전 세계에 정말 언론을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시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환 방문, 깜짝 방문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안는 포용으로 마무리된 셈이죠. 그러네. 사실 그때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귀국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잘 됐고 오늘 오찬 한송 오찬 분위기도 좋았고 하니 대통령께서 공항에서 연장자시니까 먼저 이렇게 포옹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북도 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셨어요. 그 제안을 하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쪽 문화하고도 맞지도 않고 본인은 성격과도 안 맞고. 예, 연장자잖아요, 또 김 대통령.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김 대통령은 좀 도덕적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 대통령은 북이 뭘 원하는 걸 읽었죠, 이미. 읽고 있고 진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손 번쩍 올릴 때 김정일 위원장은 이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손이 끌어올라가는 거라서 손가락 2개가 잡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가락 2개가 이렇게 보통 살며시 펴야 되는데 너무 꽉 잡아서 못 폈어. 예리하다 형. 예리하다. 진짜 예리하다. 손가락 2개에 이어서 또 하나 또 발견한 게 있네. 하나 또 발견한 게 있네. 뭔데? 허지웅의 눈. 아까 허지웅의 보니까 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김정일 위원장 안 부르고 있던데. 북한에서는 이 노래를 아예 안 부르나 보죠? 아니 당연히 알죠. 아는데 아마 지금까지 저도 북한에 있으면서 김정일이 노래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보여주는구나. 딱 이게 뭐 북한에서 최고 용도자 하면 뭐 완전히 신가. 그래서 최고는 노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도 하나님 찬양하지 하나님이 직접 그렇지. 답가를 보내주진 않잖아.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이 노래 부르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 김정일이가 음악을 대단히 좋아하고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는 북한 사람들 한국 노래 뭐 다 듣고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안 노래 부른다. 최고 저놈이 노래 이렇게 입 벌리고 하면 안 돼. 그것도 북한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북한 헌법에 안 나왔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시나리오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사실 제가 박지원 장관님한테 옆구리 찔렀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막 건배만 하지 말고 분위기 좋으니까 노래 한번 띄우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 통일 한번 하자고. 너 나와서 바로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적인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적인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말은 재밌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 통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탁 마이크 잡고 최진희 가수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면 안 되잖아 거기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렇잖아. 너무 쉽게 헤어진 거야. 이제 만난 거야. 뒤로 자빠졌죠. 근데 과연 그런 북한의 훈장을 주릉주릉 단 장군들 그중에 최고 장군 국방위원장 앉아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좀 엄숙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최진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박지원밖에 없고 맞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남북한 처음 정상회 만나가지고 나이 차도 있고 당시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 속에서 저런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한일 정상회담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한미 정상회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평화로 나가기에는 크나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핵 문제가 인류 최악을 위협하는 무기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 북핵 문제 타파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했을까요?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 볼을 맞대고 포옹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오직 오늘을 기다리며 50년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들. 체제나 이념도 핏줄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떡해. 이상갑성. 야, 개성공단이 있었지. 시장에 가서
북한산 송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와, 놀랐어. 이번에 확인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동북아 정세 어두운 긴장이 고조되면서 풀릴 듯하던 남북 관계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와. 야, 엄청 수교를 노력을 부탁하고 많이 보다 하셨구나. 아셈, 아셈 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영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즉시 설정할 때 대하여 합의하였다. 예, 우리랑 정상회담하고 북한도 얻었네 많이. 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북한도 얻은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교국이 9개나. 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외교적으로 왕따였던 북한에게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간의 관계는 지금 풀렸는데 이 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려면 김대중 대통령에도 우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을 보면 지금 선거가 이제 막바지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햇볕 정책을 지속시키려면 과연 이게 누굴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토니 블레어 그때 영국 총리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제일 앞장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10월 아셈 회의에 오는 토니 블레어가 불현듯 북한과 수교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연이어 한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정상들이 도착하면서 계속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이제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북한에 제가 외교부에 있었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와 유럽과의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교 협상까지는 대단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블레어 총리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수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안 돼서 영국 외교부 장관이 편지가 옵니다. 북한 외교부 장관한테 수교하겠으니까 빨리 만나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대단히 의문했는데 연이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교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김정일이가 야 이거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출발해. 그래서 12월 초에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영국으로 제일 먼저 영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수교잖아요. 그렇죠. 그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98년도 그 북핵 위기였는데 평양 부근에 있던 이제 금창리에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뉴욕 타임스가.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달라질 게 없다. 벌써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 해가지고 윌리엄 페리라는 아주 초강경파를 대북 특사로 임명을 해요. 김대중 정부, 다 태어난 김대중 정부가 지금 그 윌리엄 페리를 서울로 일단 오라고 하라. 또 윌리엄 페리가 와요. 와가지고 정말 신의 한수를 두거든요. 일단은 북한 한번 가봐라. 가가지고 정말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가서 판단을 해라. 가서 보니까 윌리엄 페리가 일단은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자. 마지막 결과는 그 북미 수교까지 가자. 단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180도 돌아가는데 이 공은 다 김대중 정부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외교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가슴 졸이는 후보자로 들어와 당선자로 나서는 일산 자택현관. 경제 일변도의 정책,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던 정책이 이제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똑같이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제 투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지도자니까 외국에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 게이츠, 뭐 마이클 잭슨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특유의 복장으로 화려하게 나타난 마이클 잭슨. 그 옆에는 근엄한 표정의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앉았습니다. 나가노에서 곧바로 온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등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계의 친객 2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김 대통령의 절친한 외국 친구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북도 그걸 원하지만 북이 그동안에 관행도 있고 관성도 있고 북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도 있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가서 대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정일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 미국 쪽은 리얼리 뭐 이거겠죠. 근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속도를 내자.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의 말기였습니다. 임기 말년이고 클린턴 대통령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루인스키 사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선해서 북한의 2인자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차수, 인민군 차수예요. 워싱턴에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경례를 붙이고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그 당시에 만약에 북미가 좀 수교가 됐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까요? 북한의 핵을 포기했을까? 저는 그건 안 했을 것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절대. 그리고 김정일이나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 사람들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든 만나서 얘기할 때 엄청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거 심중해야 돼.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지 말 것이냐. 근데 방금 아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답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도 김정일이 답방 실현하려고 엄청 다른 나라들에게 부탁합니다. 2001년에 스웨덴 총리가 이제 갈 때 김대중 대통령이 또 부탁합니다. 가서 내가 국민들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온다고 했는데 좀 이만만은 좀 받아다오. 그래서 스웨덴 수상이 김정일하고 이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요 남이석 저 앵커님이 앉아 있는 요쯤에 김정일이가 앉고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스웨덴 수상이 여기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딱 스웨덴 총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평양에 올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꼭 이거 답방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내가 공식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 김정일한테 딱 이야기. 근데 제가 이쯤에 앉았는데 속이 막 후두두둑 떨리는 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냐면 북한에서는 스웨덴 총리가 와서 뭘 제기할 것이라는 리스트를 다 만들었는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한테서 총을 받았다고 전달하니까 막 야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예상 출제 문제를 비껴갔어. 이거 어떻게 답변할까? 그런데 김정일이가 딱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야, 제가 약속한 건데요.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총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날 비행기로 왔어요. 만나면 내가 꼭 김대중 대통령과 한 약속은 지킨다고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웨덴 수상이 내가 꼭 전달하겠다고 저 와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야, 이거 진짜 뭐 또 다음 서울에 내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오면서 딱 도중에 나가다가 강석주 부상부 딱 보더니 아니 이거 내가 진짜 서울 답방할 거라고 믿고 스웨덴 총리한테까지도 이걸 부탁했는데.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래서 우리 나오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깜짝 우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말을 우리가 다 믿지 않아도 문제지만은 또 다 믿어도 또 역시. 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회복을 이제 우리 정부가 희망을 했었고 2003년에는 정상회담 막후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일기됐었습니다. 김정일이 정상회담 빌미로 15억 불이라는 현금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명백한 사실이고. 하지만 이는 뭐 받아들여질 수 없죠.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대가로 현금을 쏴준다? 이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부가 아닌 현대그룹에서 4억 5천만 불을 지급하는 걸로 체결이 되었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현금이 간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대법원까지 정부가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까지는 통치행위지만 그 이후에 부당한 방법으로 더군다나 기업을 압박하는 듯한 형태로 해서 기업의 재산이나 국민의 재산이 북한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되는 것까지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서 박지원 장관 등이 다 유죄를 선고되게 됩니다. 5천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그때 우리나라 IMF 때문에 좀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다음에 현대 측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금강산 사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고 저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보나마나 이건 뭐 불법이라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걸 법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본다면 사실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남아있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오갔어요. 가난한 북한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그런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북한한테 뭐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개성공단에서 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신,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하는 일들을 정부 대 정부, 당국 대 당국으로 보정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쪽 논리는 30년 독점 사업권을 받았는데 싸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한이 성금을 요구하니 그건 결국 또 투자 선입금증으로 사업권을 줬다는 주장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옳고 그러다라는 측면보다 비즈니스로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 돈이 낭비였고 부도덕한 돈이었나. 저는 근데 그 명함이 있다는 거를 이제는 좀 양측 다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한 일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난 거죠. 이거를 그러면 자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명이 있었고 이런 암이 있었다. 이 돈은 합법적이지 못했고 떳떳했지 못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북한이랑 정상적인 체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성하는 목소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한 만큼 좀 나오고 남북 문제를 좀 명함을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생전에 모습 또 업적을 이렇게 봤어요. 가장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될 거 남북 정상회담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이 발전된 모습이 북한에 대단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북회담 정상회담 전까지는 우리가 북한에 가령 현대버스를 줬거나 자동차를 줬다면 그게 H자를 북한은 무조건 다 뗐어요. 왜 이건 북한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제 쌀이 가면 대한 적십자 제공 쌀 이렇게 이것도 항에서 그 마대가 내려면 군인들과 그다음에 속도전들과 달아서 그 마대를 몽땅 다 해서 쌀을 다 털어서 그걸 태워버렸는데 아니 정상회담 이후에 뭐 아니 정상까지 만난 와중에 그다음부터 한국에서 버스나 차가 오면 현대차가 그대로 H로 붙은 상태에서 달렸고 옷으로 하여 그토록 굳건한 뼈를 감동 깊이 새겨준 살의 핏줄기 운명의 혈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이제 한국에서 쌀이 옵니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마대를 다 뜯는 일 없어졌고 마지막에는 이 한국 쌀 마대가 대단히 좋습니다. 다른 엄청 좋아요. 알지? 네. 이것이
장마당에서 팔립니다 또. 예, 장마당에서 저 형이 이제 자 이거 우리 한국 쌀마대에 있는데 사겠냐면 이건 비싸지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한적십자 쌀마대가 온 북한에 퍼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 신문이나 영화에서 한국에 거지 많다, 한국에 뭐 못 산다 이런 선전선동 표현 자체가 서서히 다 없어지고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게 북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는 남북 정상 공동선언은 매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만 닦아놓고 뒤에 오실 분들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정신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군 포로의 탈북. 우리나라에서는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사자 처리가 된 거예요. 조창호 씨가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간 지 43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채널 A